자, 다음은 5강입니다. 30년대부터 40년대 시소설문학입니다. 자, 1930년대 소설이 보여준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는 역사소설, 가족사소설, 농촌소설 등 다양한 소설 유형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역사소설에는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 현진건의 무영탑 등이 있는데 작가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창작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압축되어 나타나는 가족사 소설에는 염상섭의 3대, 채만식의 태평천하 등과 같은 명작들이 있다. 3대는 할아버지 세대의 봉건적 사고와 탐욕, 아버지 세대의 좌절과 타락,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세대가 취해야 할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자, 농촌 소설을 쓴 대표적인 작가로는 상록수의 심훈, 고향의 이기영, 만무방의 김유정이 있다. 상록수는 일제강점기 한국 농촌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리는 데 멈추지 않고 야학, 문맹퇴치, 이상촌 건설 등과 같은 적극적 현실 타겟치까지 제시했다. 광복 직후 소설에는 일제의 포악함과 당시 한국인의 참혹한 삶의 실상을 드러낸 작품, 채만식의 민족과 죄인처럼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친일 행위를 비판한 작품, 염상섭의 효풍 등과 같이 38선이 그어진 현실의 불안감과 단절감을 표현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은 할아버지 세대의 봉건적 사고와 탐욕, 아버지 세대의 좌절과 타락을 딛고서 자, 신세대의 새로운 세대가 신세대 즉 새로운 세대가 취해야 할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염상섭의 3대입니다. 자, 1930년대 역사 소설에는 운현궁의 봄, 그 다음에 무영탑 등이 있습니다. 시문의 상록수는 일제강점기 한국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야학이나 이상촌 건설 같은 뭐까지 여러분? 적극적인 현실 타겟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은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친일 행위를 비판한 작품입니다. 백석의 모닥불 보시겠습니다. 새끼 오리도, 이거 여러분 오리 아니야, 꾀깨 오리 아니고 그냥 새끼 줄, 새끼 줄, 새끼 올의 방언이 새끼 오리야. 새끼 올, 새끼 줄을 뜻해 여러분. 그래서 새끼 오리도, 새끼 줄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바디도, 너울쪽도, 집건물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달개짓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근데 거기 타고 있는 것들이 다 뭐죠 여러분? 1년. 자, 뭘 얘기했죠 여러분? 모닥불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이야 나쁜 것들이야?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그치?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타서 뭘 만든다고? 모닥불을 만들잖아, 그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타서 모닥불을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화합과 재생입니다 여러분. 즉 별 볼 일 없는 것들도 모이면 화합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모닥불과 같은 재생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연입니다 여러분. 2연. 이번에는 제당도. 제당은 집안의 제사를 주관하는 어른.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또 부장수도, 땜쟁이도, 심지어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쬐인다. 이번에는 자, 2연에서는 모닥불을 쬐는, 그죠? 쬐는 것들이죠, 그죠? 쬐는 것들. 근데 여러분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들은 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죠, 그죠? 모두 하나가 되어서 뭘 쬐고 있어요? 모닥불을 쬐고 있죠. 또 나이 먹은 사람도, 나이 어린 아이도, 그죠? 모닥불을 쬐고 있죠. 또 심지어 동물도, 사람도 같이 모닥불을 쬐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연에서는 평등과 화해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계층과 나이를 초월한 평등과 화해의 이미지를 모닥불을 쬐는 대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년입니다, 여러분.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한 이도 몽둥바리가, 즉 팔다리가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모닥불과 관련된 자,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이죠, 그죠?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은 단지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민족의 슬픈 역사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슬픈 역사. 그래서 자, 이 개인적 경험을 여러분 민족의 경험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경험의 확대, 의미의 확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 시의 정리, 거기 성격, 토속적이죠, 그렇죠? 토속적, 향토적인 이유는 거기 사용된 어휘 자체가 어떻다, 여러분? 어휘 자체가 토속적 어휘, 향토적 어휘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토속적, 향토적이고요. 거기 방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언, 방언 사용, 이런 것 때문에 토속적, 향토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감각적이라고 한 것은 그 모닥불에 타고 있는 것들과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서 실제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주제는요,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도라고 해서 이게, 그죠? 이 무엇도 동일 음절, 그죠? 동일 음절을 반복해서, 그죠, 여러분? 동일한 음을 반복해서 뭘 형성하고 있다? 음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열거법 쓰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렬식 구성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렬식 구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연과 연이 병렬적이다, 그죠? 병렬적이다. 그러니까 유기적,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 독립적이잖아요, 그죠? 1년에서는 뭐라고? 모닥불에 타고 있는 것들. 이거는 모닥불을 쬐는 사람이나 대상들, 그죠? 이건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것, 그죠? 네, 모닥불에 얽혀진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 각각 독립적인 것이 나열되어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병렬식 구성 쓰고 있다. 자, 1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특정 음절을 반복해서 리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슬픈 역사가 있다.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언을 사용해서 향토적 정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사물을 나열해서 대상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영탄적 어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역과 미음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은 1930년 발간된 시집 사슴에 실린 작품이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권을 상실하고 억압받았던 시대를 반영하여 윗글에 드러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러분? 자, 몽둥발이 된 슬픈 역사, 즉 의지할 곳이 없는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관계없습니다. 자, 윗글을 보기와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이가림의 자 모닥불입니다. 한무더기 동백꽃인 양. 동백꽃이 빨갛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 모닥불의 빨간 빛을 동백꽃에 빗대서 표현했습니다. 변두리 눈밭에 피어나는 것. 그래서 눈밭 하얀색과 동백꽃의 빨간색이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닥불의 선명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구두 닦기도, 자전거 수리공도, 몸 파는 아가씨도. 앞서 백석의 모닥불과 마찬가지로 자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동일한 음을 소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어 꽃송이를 꺾는가. 자, 이게 꽃송이를 꺾는가 이런 모닥불을 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동그랗게 어우러져 언손들을 내뺏고 있구나. 노을빛인 양 물든 인간의 고리. 자, 그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윗글과 달리 보기는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입니다. 모두 특정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번, 윗글과 달리 보기는 색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습니다. 보기는 눈의 하얀색과 동백꽃, 즉 모닥불의 빨간색을 대비시켜서 모닥불의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윗글, 즉 백석의 모닥불에서는 색채의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기와 달리 윗글은 계절감을 드러내며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자, 보기에 변두리 눈밭에서 계절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백석의 모닥불에서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자, 4번 보기와 달리 윗글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뀌었습니다. 보기가 모닥불을 동백꽃으로 빗대서 표현했습니다. 또 모닥불을 쬐는 것을 꽃을 꺾는다라고 빗대서 표현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보기와 달리 윗글은 소외된 계층을 의미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보기와 윗글의 공통점입니다. 자, 보기도 앞서 보셨듯이 누구도 강아지도 구두 닦기도 자전거 수리공도 몸 파는 아가씨도 같이 자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이 차고 슬픈 것은 성애입니다. 성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죽은 자식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럿이 붙어서서 여럿이 뭐 이런 기운 없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식에 대한 그리움, 자식을 잃은 아픔, 이런 아픔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럿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웁니다, 여러분. 입김을 흐리운다. 입김,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죠? 왜? 여러분 차고 슬픈 것이 자식이니까 바깥에 유리창 바깥에 있는 그 차가운 성애를 보고
이 자식이 얼마나 추울까 하는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입김을 불어 넣어준 거지. 그럼 이 입김은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뭐다 여러분? 사랑. 입김을 흐리우니 자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이것도 자식의 이미지죠. 그렇죠? 이것도 자식입니다. 이번엔 새로 날개를 지닌 새로 자식을 형상화시켰습니다. 자식의 이미지가 차고 슬픈 성애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자 날개를 파닥거리는 새로 이렇게 자 이미지가 전환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 자 이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그리움이죠. 그렇죠? 그리움. 자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면 새까만 밤이 밀려옵니다. 이거는 새까만 밤은 자식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단절. 그러면서 물 먹은 별이 보석처럼 박힌다. 자, 물 먹은 별 바로 역시 자식이죠. 자식. 그렇죠? 자식. 죽은 자식. 즉 이 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눈물 글썽거리는 그 시선 때문에 이 별이 물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글썽글썽거리는 눈으로 대상을 바라봐봐. 그게 마치 뭐처럼 보여? 물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감각적인 아버지의 슬픔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렇죠? 물 먹은 별, 이 별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식.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자식이 자 별로 이미지가 바뀝니다. 별이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연이. 자 이게 외로운 황홀한 심사래요. 여러분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래. 봐봐 여러분 외로운 거하고 황홀한 건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무슨 법? 예, 역설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왜 여러분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일까요? 자, 외롭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봐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면서 새까만 밤만 밀려옵니다. 즉 자식과의 단절감이 심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이 자식과의 단절감 심화입니다. 근데 황홀한 건 여러분 황홀한 건 자, 이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을 통해서 아까 뭐예요 여러분? 언날개를 파닥거려요. 그렇죠? 언날개를 파닥거린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 즉 자식과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여러분? 자식과 내가 입김을 흐리웠더니 자식이 막 날개를 파닥거려요. 여러분 이 시간은 자식과 뭐 하는 시간이기도 해? 교감. 그렇죠? 교감. 즉 언날개를 파닥거리는 자식의 교감이 나한테는 뭘 줬어요? 황홀함을 줬겠죠. 그죠? 근데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면 새까만 밤 밀려나오는 순간 나는 뭘 느껴요 여러분? 자식과의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유리창을 닦는 시간은 나한테 외로움과 황홀함을 동시에 주는 시간이 알겠어요? 네. 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자 여러분 선명한 이미지 그죠? 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왜 죽었냐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했으니까 폐병으로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폐병, 결핵 환자. 그래서 자식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 죽은 자식이죠. 그죠? 그래서 자식의 이미지가 자 차고 슬픈 것에서 언날개로 그죠? 언날개에서 물 먹은 별로 자 물 먹은 별에서 다시 무엇으로 여러분? 산새로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의 이미지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상징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회화적 한 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회화적 그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돼서 회화적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이고요. 주제는 자식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입니다. 그 다음 선명한 이미지의 감각적 언어 사용. 아까 뭐야 여러분?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순형용, 역설적인 표현과 감정의 절제. 자식을 잃은 아픔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직접적으로 아빠의 슬픔이 표현되지 않았잖아. 그죠? 감정의 절제.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다양한 대상을 통해 형상화했죠, 여러분?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별, 산새. 다음 3번.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자의 감정이 절제에 대해서 표현됐습니다. 알겠어요? 아빠는 요 시인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금 여기. 자, 죽은 아이를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대립되는 시어나 모순되는 시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적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외로운 황홀한 심사. 여러분,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와 시적 표현이 같은 게 앞에 배웠던 뭐가 있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절정에서 배웠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그렇죠? 역설적 표현. 자, 기억의 역할입니다. 유리창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죠. 그래서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라고 했잖아. 그치? 자,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고요. 또 삶과 죽음의 경계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시적 화자의 양면적인 감정. 양면적인 감정 뭐 여러분 여기? 하나는 뭐? 외로움, 하나는 뭐? 황홀함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죠. 비정한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매개체는 아닙니다. 자, 3번. 이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시는 헌한서론의 곡자입니다. 역시 자, 이게 곡이 울곡자고요. 자는 자식을 잃고 울다 이런 뜻입니다. 두 시 모두 자식을 잃은 아픔을 표현한 시인데요. 아무래도 헌한서론은 여자이기 때문에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반면 앞서 정지용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절제시켜서 나타낸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서 창작됐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화자의 탄식을 통해서, 보기에서는 배경을 통해 화자의 슬프고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기의 배경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배경. 자, 쓸쓸한 바람이 백약나무에서 불고 도깨비 불이 숲속에서 반짝거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자의 슬픈 쓸쓸한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시에서는 창에 서리는 입김을, 보기에서는 두 무덤을 보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시에서 입김을 계속 내뿜는 행위와 보기에서 지전을 날리는 행위는 죽은 아이에 대한 명목을 비는 제의적 성격이다. 여러분, 지전을 날리는 행위는 죽은 아이에 대한 제의적 성격을 갖지, 그치? 왜냐하면 저승길 그 노잣길로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입김을, 앞서 정중의 의식에서 입김을 이게 부는 것이 제의적 성격이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아빠의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자, 니은과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요, 역설법 찾으시면 됩니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여러분, 외로운하고 눈부심하고 서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순되죠, 그죠? 네, 외로운 눈부심. 이 외로운 눈부심,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이름은 뭐야, 여러분?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를 말하는 시야, 이 시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인류의 가장 눈부신 가치잖아, 그렇죠? 눈부신 이념이잖아. 근데 이런 눈부신 가치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외로운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지나야만 이 눈부신 가치를 이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는 외로우면서 뭐라고, 여러분? 눈부심이라고.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다음에 또 4.19 혁명 같은 이 외로운 여러분 그 고난과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가 역설입니다. 자, 이 시에서 감정의 대위법이 사용된 것은, 감정의 대위는 상반되는 감정을 대비시켜서 특정한 감정을 부각시키는 표현 기법입니다, 여러분. 상반되는 감정을 대비시켜서 특정한 감정을 부각시키는 표현 기법.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차고 슬픈 것, 차고 슬픈 것. 이건 역설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은 모순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순. 근데 여기는 모순된 건 아니야. 단지 뭐야? 차갑다는 거, 슬픈 것이 감정이 어떻게 대비되지, 그렇지? 감정이 대비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화자의 감정이 구체적으로 형사가 되고 있죠. 이런 걸 감정의 대위라고 그래. 3어절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다음 만무방입니다. 여러분 읽어봤죠? 다 풀었어요, 여러분? 풀어봤죠? 예. 자,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단편 소설이고요. 농촌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해학적입니다. 여러분, 해학적은요, 웃긴데 슬픈 거야. 웃음이 있는데 슬퍼. 그게 해학입니다. 연민의 바탕을 둔 웃음, 연민의 바탕을 둔 웃음, 이게 해학이야. 웃픈 거. 그 응칠이가 밤에 몰래 별을 훔쳐간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응호가 이제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반전이 있지, 그치? 이런 반전이 재미를 주거든?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이면에는 슬픔이 있어, 그쵸? 오죽했으면 제가 농사 지은 것을 훔쳐갔겠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 반전이 주는 웃음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 슬픔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반어적이죠, 여러분. 반어적. 이때 반어는 반대로 얘기하는 반어가 아니야. 아이러니. 어디가 아이러니야, 여러분? 금방 얘기했잖아. 어디가 아이러니지? I-R-O-N-Y. 어디가 아이러니야? 아니, 내가 농사를 져놓고 내가 훔쳐가. 그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알겠죠? 그죠? 그래서 반어적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아이러니. 자, 시간적 배경 일제강점기고요. 자,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은 응칠이도요, 형도 처음부터 그렇게 막되먹은 그 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성실한 농군이었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빚만 지게 되는 거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밤에 야반 노조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그 응칠이가 이렇게 그 막대먹은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때문이고, 일제강점기의 비극적인 현실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응호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결국은 훔쳐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도 결국은 일제강점기에서 온 여러분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 속에 가라는 개인적인 무능이나 그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죠? 예, 개인과 사회적 갈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알겠어요? 예. 주제는 그래서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가혹함과 그 피해입니다. 8단, 응칠이는 한가롭게 송이파적을 하며 송이로 유기를 하고 닭을 잡아먹습니다. 자, 전개, 응원의 표가 도둑 맞은 사실을 듣고 응원의 집에 들렀다가 살벌해진 현실을 개탄합니다. 자, 위기, 금음, 칠야에 산꼭대기 바위굴에 노름을 하고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도둑을 잡고 보니 동생임을 알고 어이가 없어 우두망칠합니다. 자, 황소 훔칠 것을 거절하는 동생을 몽둥이질하여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옵니다. 작품의 제목이 만무방인데 여러분, 만무방의 원래 뜻은 뭐라고? 염치 없이 막돼 먹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염치 없이 막돼 먹은 사람.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염치 없이 막돼 먹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응칠이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영호도 뭐였어요? 영호도 결국은 자기가 농사짐을 훔쳐가는 염치 없이 막대 먹은 만무방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염치 없이 막대 먹은 만무방이라는 사람이 왜 됐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해됐어요? 자, 이 글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응칠과 응오의 심리 상태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밑에 보세요, 여러분. 그 만무방 밑에, 아니, 저 앞에 보세요, 앞에. 만무방 앞에, 맨 앞에 보시면, 자,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이거 여러분, 인물의 무슨 상태지? 심리 상태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눈에 벼가 서 있으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호는 응곡의 눈에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호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던지 형 응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뭐 이런 거 보면 심리 상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예, 그러니까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간결한 문체로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별, 공간적, 시대적 배경을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앞부분은 현재인데요. 뒷부분은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넘나드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역순행적 구성. 근데 시점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점은 계속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자, 별을 베지 않은 응호의 태도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성어는요. 왜 별을 안 뱄어요? 별을 베서 뭐 합니까?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쵸? 자포, 자기일 것입니다. 자, 응칠이가 기억처럼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이 뭐냐면 누가 듣던지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응칠이가 도둑이라고 의심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 이제 근거는 첫 번째, 주제소에서 주시하는 전과 사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로 지주를 찾아가서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냐면 뒷부분입니다. 거기 뒷부분. 자,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시니만치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이제 떠돌아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다는 얘기야. 속이 텄다. 경험이 많이 쌓인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는 여러분 그 땅을 빌려주고 받는 돈입니다. 세금 일종의.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1년 품은 빼야 할 터니 나는 그 돈에다 불을 지르겠소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편은 넉넉히 거두어들일 수 있다마는 한 번 버릇을 잘못해놓으면 여느 자긴까지, 자긴 소자긴, 다른 소자긴까지 행실을 벌일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 실상 그까지 볕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치리는 화를 벌컥 낸 것만도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결국 지주를 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지사 안 닦아준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자, 마땅히 누가 의심받을 것으로 생각되겠어요? 예, 응치리가 의심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해 야반도 주다. 이건 여러분 이미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5년 전에. 예,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직접적인 의심의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뭐 기억, 니은, 리을이 다 있다면 그것이 답이 되겠지만 굳이 답을 찾자면 여러분 니은과 리을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은의 상황에 대한 응칠과 응의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응치는 여러분 적극적이죠, 그렇죠? 가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응호는 자포자기 뭐 어떡합니까 이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응호는 어떻죠, 여러분? 별을 베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합니다. 소극적이죠, 그건. 예. 자, 그 다음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겠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하여 가기 바라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도망친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재산을 놓고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나눠서 공평하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도 얘가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면 아까 의심한다는 건 아마 적절치 않을 거예요. 그죠? 5년 전 사건이고, 예,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일마무리를 짓고 도망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의심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보면 남들에게 그나마 덜 폐를 끼치려는 응치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 근본적으로 착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B. 혈족이라고는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그리웠다라고 했으니까 응호에 대한 응치리의 우애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 C. 계집이 다 죽게 됐는데 별은 다 뭐지요? 이게 절박한 처지에 몰린 응호가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호소가 아니라 체념적, 그죠? 예, 체념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계집 이제 아내고 제 아내가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도지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호소가 되겠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체념적 태도입니다. 체념적 표현.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6번. 이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영화를 촬영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번이죠, 여러분? 자, 응호는 형에 대한 원망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땡땡땡은 염치 없이 막대 먹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무방입니다. 8번. 열심히 일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땡땡땡 모순이다. 뭐? 예, 구조적 모순입니다. 성실한 농군이었던 누구는? 응호는 제 돈의 별을 훔칩니다. 이게 무슨 상황? IRONY 무슨 상황? 예, 아이러니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어적입니다. 알겠어요? 10번 반어적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 예,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